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일단 이번 한 주 어떻게 지금 이어졌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지난주 이슈와 조금 더 더불어서 일단 좀 같이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흐름과 같이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한번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시장에서 뭐가 됐든 좀 잘 버티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일단 낙폭 매도세에서 1월 달에 정확하게 38.2%만큼 이전 작년 폭의 낙폭을 반등을 딱 보여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뭐 강력한 이슈는 없었고, 뭐 테슬라 이슈 조금 있었고, 나머지 뭐 기술주들 뭐 나쁘지는 않았었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뭐 그거보다 더 중요했었던 거는 뭐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CPI, PPI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같이 녹여져 있었는데, 자 어쨌든 지금 1월 달에 이제 급반등을 보고 나서 이제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이번이 이제 저점이구나.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내가 정확하게, 그리고 또 기다리다가 넉넉히 보면 여기까지 더 올라왔을 때는 또 한 세월이니까 내가 저점을 잡아야 되겠다. 이미 시장도 1년 동안 다 내렸고. 그래서 여기서 FOM이라는, 그쵸? 나만 못 샀어. 또 나만 소외되는, 남들은 사가지고 올해 1월부터 테슬라 뭐 2배 됐다느니 뭐 얼마가 됐다느니 몇 억을 벌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주변에 들리니까 아 나도 투자를 해야 되겠어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왔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특정 이슈라든지 내용들이 이제 좀 들어왔었을 때 생각보다 그거보다도 지금 크게 눌러주진 못했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지금 이전에 있었던 뭐 안 좋은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받쳐줬었죠. 그래서 이전에도 지금 일단은 이번 CPI와 PPI 발표 전에도 CPI와 이제 PPI 발표 전에 이전에 이제 2월 달에 발표했었던 CPI, PPI도 사실상 오히려 시장에서 낙폭을 가져갔었던 거를 그대로 소화를 시켜줬었고요. 지금 3월 셋째 주죠. 셋째 주에 있었던 CPI, PPI 이슈 자체도 사실상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반등으로 일단 좀 가져간 모습이죠. 바닥을 다지고 나서 되려 CPI, PPI 뭐 사실상 이번에는 좋았어요. 이번에는 좋았다. 이전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죠. 이전에는 오히려 이제 내내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 주면서 다시금 꺾이는 게 주춤하다 했었지만 다시 6%대까지 하면서 낙폭을 가져갔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이해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 한 주에서 일단 좀 가장 크게 좀 중요했었던 내용을 한번 좀 점검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 한 주에서 일단은 가장 핫했던 키워드는 사실상 그쵸? 실리콘밸리 뱅크,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어떤 사태고 왜 이렇게 지금 금융 리스크가 지금 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시금 매수세로 끌어올리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어떻게 될 전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간단하게 일단은 좀 볼 텐데 먼저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지역 은행이에요. 우리가 지금 16이라고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이제 지역 한정에 있는 은행인데 주 고객층이 이제 보시면 벤처기업이에요. 벤처기업. 근데 벤처기업이 이제 주 고객인데 사실상 이 은행은 사실상 개별적인 뭐 예금이 아니고 기업을 상대로 거의 이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예금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리스크를 이제 크게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투자 자체를 공격적으로 주식이나 음, 다른 쪽보다는 거의 이제 50%가 이제 넘는 비중을
채권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50%가 넘는 비중이 이제 채권에 있는데 이게 문제될 건 없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안정투자처로 지금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채권이 지금 문제될 건 없죠. 내 원금 보장되면서 만기 때 그 이자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니까 사실상 얘네가 지금 이 투자를 선택했었다라는 거는 나쁘진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얘네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은행 자금의 7% 정도만 현금이에요. 현금 보유가 이제 7%밖에 없었다는 거죠. 현금이 이제 7%가 있고 나머지는 뭐 해서 그렇죠. 일단 돈을 굴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냥 지금 이 상태로만 그냥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 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이슈가 없었을 거예요. 현재 상황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유지된다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렇게까지 이상 있거나 문제될 만한 내용이나 요소 자체는 없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22년도 다시금 일단 좀 차트를 봤었을 때, 자, 코로나 쇼크 때 이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지금 시장에 공급을 해주면서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나아졌었던 상황은 아닌데 20년도서부터 근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공급망 쇼크를 일으켰었던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정말 주가를 드라마틱하게 올렸던 상황이죠. 그래도 이 정도의 이제 유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기업적으로 봤었을 때는 안정적인 투자처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생기면서 사실상 기술 개발이라든지 안정적으로 할 거 다 하면서 이제 잘 버텨줬었던 거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제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근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처음엔 금리 인상 쇼크,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단행되면서 사실상 1년에 지금 오른 수치랑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는 투자에 대한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 대출 금리는 올라와져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시장이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앞에까지는 괜찮았던 거예요. 이 앞에서의 이 드라마틱한 상승 때문에 그래도 일단 잘 버티면서 가져갔었던 이런 벤처 기업들이 1년 동안의 이제 내리 하락장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투자처를 잃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본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맡겼었던 비용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나올 구멍은 없고 어떻게 보면 앞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다 사용했었고 그래서 맡겼었던 예금 자체에서 우리 지금 뭘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돈이 필요해, 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벤처기업이 특정 하나에 치우친다라고 상관없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지금 나오겠죠. 돈 줘. 그러면 이 은행은 하필 지금 시기에 현금이 7%밖에 없어요. 전체. 어느 특정 한두 개는 커버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10개, 20개가 넘는다라고 하면 이 비중으로 커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인 예예요. 이거는 이 수치는 일단은 좀 그냥 예시로 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상 좀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얘네가 맡겼었던 거 못 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닌데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죠. 조금만 더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하면 사실상 채권 자체에서 기다리면 그쵸 100만 원에 그쵸 2% 주는 채권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나중에 만기가 됐으면 102만 원을 받는 거죠. 원금 보장되면서 2%의 이제 추가 수익을 가져가면서 보는 부분인데 현재 또 악재가 뭐냐면 채권 자체가 지금 기준으로 이전에는 100만 원에 2%였다라고 하면 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랐죠. 10년물 지금 2년물 채권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하게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채 일단은 뭐 10년물 뭐 3%대 지금 3.4, 이전에 이제 뭐 4%대까지 이제 올라와 준 상황인데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죠. 바닥 대비. 그래서 이전이랑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완전 바닥에서 올랐기 때문에, 자, 똑같은 지금 현재에서 이제 발행되는 채권은 어떻게 보면 100만 원에 이제 뭐 극단적으로 4% 준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100만 원에 4%인데 예전엔 100만 원에 2%짜리 채권을 그 만기에 이 원금에서 2%만 준대요. 지금 거는 이 원금에 4%를 준대요. 그럼 얘의 채권 가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몇만 원이라도, 뭐 몇만 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수익이 2만 원이면 그쵸, 얘는 어쨌든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가치가, 원금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러면 이것만 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내놓으려면 2%와 맞먹게, 그렇죠, 원금을 얼마로 설정해서 가져와야, 얘가 4만 원 먹는 거라고 하면 얘를 98만 원에 내놔야 원래 100만 원에서 이제 2% 해서 102만 원이 되는 거니까 얘 만기 때 102만 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8만 원에 팔아야 얘랑 똑같은 비등한 결과가 되겠죠. 원금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처분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이다라는 것은 만기까지 보유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원금 보장이 플러스 알파니까 상관은 없는데, 지금 현재 결과로 본다라고 하면 원금이 훼손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지금 만약에 그냥 시장에 던진다라고 하면, 그렇죠, 원금이 훼손이 되는 결과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손실까지도 발생을 했었고, 이 평가 손실이 팔기 전에는 평가 손실, 결국에는 이 벤처기업들한테 지금 현재 부족한 돈을 다 주려면 유상증자랑 모든 거 다 시도해봤지만 얘네 은행도 그게 다 실패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손실난 금액이어도 이 채권들을 팔아서라도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죠. 확정 손실로 바뀐 거예요. 거기서 사실상 파산 절차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 얘네 이제 자본 규모나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하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 보시는 지지난주 금요일 거래 정지 당하면서 이제 보호법으로 인해서 이제 정지 당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얘네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역은행 한정이고 16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초반에는 좀 걱정하는 우려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변동성도 그렇고 낙폭 이거 제2의 리먼 사태로 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앞에 뭐 3대장, 5대장 주 지금 금융주들 같은 경우, 뭐 JP모건 같은 경우가 사실상 얘네보다도 일단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 전체적인 금액 보유량 자체가 거의 이제 뭐 15배? 거의 한 20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 시티 은행 같은 경우도 뭐 최소 이제 10배 부근, 뭐 8배, 10배 이상 덩치 같은 큰 금액 은행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망가진 거죠. 어떻게 보면 망가진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게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네 작은 지역 은행일 뿐인 거 아니야. 결국에는 지역 은행들 한정으로 추가적으로는 뱅크런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옆 동네 지역 은행이 지금 이렇게 됐어? 그럼 내가 지금 있는 것도 좀 보호하기 힘들잖아 라고 하면서 나 그냥 큰 은행으로 옮길래 하고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쪽으로 다 옮길 거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대규모 이제 이런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탈 사태가 좀 발생했었고, 여타 지금 피해를 입는 나머지 은행들도 좀 발생을 했었죠. 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이 실리콘밸리서부터 이제
나와줬었던 이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좀 연쇄적으로 지금 좀 작용하고, 그럼 좀 앞으로에 대한 비전은 어떨지, 이런 부분들은 2부에서 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진행할 거고요. 잠깐만 기다렸다가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일단 일단락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습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수습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가 됐든 지금 기타 메이저 은행들에서는 사실상 큰 타격을 줄 수가 없다. 리먼처럼 도미노처럼 지금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다시금 재차 시장이 반등하는 형태, 반등하는 국면으로 일단은 좀 접어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형태로 지금 가져갔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지금 보는 이번 주에서 이제 좀 터졌었던 이슈가 크레딧 스위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보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대략적으로 이제 한 3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300조 정도 규모인데 얘는 이제 곱하기 3배. 그래서 이제 한 900조 이상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사우디 국영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슈가 지금 나와준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전에도 사실상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익스포저에도 계속 노출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단은 이 노출된 지금 현재 이 익스포저 자체를 기타 나머지 메이저 은행들에서도 줄여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투자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우디 이제 국립은행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제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제자 기준으로 자그마치 이제 30% 이상 낙폭, 30%대 이제 낙폭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이제 13.94%까지 이제 하락폭을 결국엔 가져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시면 그래도 또 프리장에서도 5%대 이제 다시금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 은행이 탄탄한 상태에서 지금 바라봤었을 때 현재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죠. 정말 얘네는 꾸준히 지금 꺾였어요. 언제부터? 오히려 21년도 3월. 그러니까 딱 지금 코로나 쇼크 때 남들은 2년 동안 가까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했었던 분을 되려 얘는 22년도 말이 아니고 21년도 3월 달부터 해서 이제 낙폭을 가져갔었던 거 꾸준히 정말 한 번의 반등도 없이 그냥 낙폭을 가져간 상황에서 지금 또
1달러대까지 강한 하락을 보여줬다가 기적처럼 지금 좀 반등을 가져간 상황이죠. 그러면 뭐가 됐든 자산 규모는 지역은행인 지금 현재 근데 자산 규모도 이미 지금 이전에 뭐 고점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자그마치 이제 78달러까지도 이제 주가가 형성했었던 78달러 부근대까지 76달러 그렇죠. 요 정도 부근대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됐었던 지금 은행이었었는데 계속 떨구면서 지금 현재 1달러대까지 거의 뭐 1달러나 2달러나 76에서부터 거의 뭐 지금 낙폭 자체를 뭐 거의 90%까지 가져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상 90% 이상까지 지금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었던 은행인데 그래도 지금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제 900조 원 규모예요. 900조. 근데 사실 이번에 지금 현재 사태랑 지금 조금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이제 뭐 CDS 프리미엄 자체도 지금 일단은 1200bp가 지금 넘어간 상황이라서 일단은 1000bp가 이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부도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3배 규모죠. 이전에 있었던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보다도 이제 3배 규모의 이제 은행이 지금 파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도 사실상 다른 메이저 은행들은 뭐 상관없어가 아니고 그 밑에 있었던 얘네보다도 자금이 적은 은행들이라든지 그런 지역 은행들은 전체적으로 다 줄도산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뭐가 됐든 뱅크런 사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인출해 지금도 얘네도 인출 이런 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뱅크런 사태가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은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고객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이제 맡겨놓은 예금의 이제 전체적인 100%라고 하면 그 100%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특정 금액들을 다 투자를 해서 얘네도 오히려 여기서 이제 받은 금액을 가지고 대출을 해준다라든지 아까도 이제 뭐 봤었던 채권을 산다든지 아이비드 인베스팅 뱅크처럼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본의 100%를 다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게만 가지고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이번 사태로 지금 계속적으로 연결짓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 지금 좀 얘기를 드렸었지만 너무 빠른 지금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뭐 특정 보험사도 그렇고 지금 자금 조달이 좀 힘든 기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미 뭐 채권 같은 부분들에서도 평가 손실이 나와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왜냐면 채권 가격은 떨어졌으니까 금리는 올랐어서 지금 사면 이득이다. 이전보다는 이득이다죠. 근데 어쨌든 이전에 금리가 정말 낮을 때 샀었던 그런 대규모 채권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일단 시장에서 풍기는 내용은 뭐냐면 뭐 3월 달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연준이 이 사태를 보고 나서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연준이 어떻게 보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든 크레딧 스위스든 결국에는 이런 모든 사태의 원인이다. 니네가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빠른 금리 인상을 해서 결국에는 은행들 지금 이 사태가 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의 이제 청문회를 좀 봤었을 때랑 그 다음 결과로 나왔었던 CPI, PPI가 낮춰지고 있고 그러면 니네 연준 그래 이번까지는 25bp 아니면 지금 현재 제로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25bp 아니면 제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월 달에. 왜? 지금 이렇게 리스크 나오면 니네 이거 메이저 쪽으로 이게 확산돼 가지고 제2의 리만 되면, 리먼 사태 되면 니네 정말 큰일 나, 연준.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 CPI도 그렇고 그래도 낮아졌잖아. 니네가 지금 이만큼 올렸기 때문에 물가도 낮아진 형태잖아. 그래서 이번 파월 청문회에서는 되려 25bp에서 50bp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했었고, 얘기했었던 파월의 내용들 자체가 더 다운이 된 거죠. 오히려 25bp에서 50bp까지 사이로 일단 이번에 올릴 가능성으로 패드워치에서 일단 나왔었던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보는 거는 많이 해야 25bp고,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그냥 제로로 가져가고, 6월 달에는 사실상 지속금리가 아니고 오히려 금리 인하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현재 나스닥 지수 다시금 반등 가져가면서 어제자 이번 한 주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보여줬었지만 사실상 지금 소화를 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연준은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왜? 연준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버린다, 아니면 동결, 그러면 지금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연준이 지금 제1 원칙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제1 원칙, 지금 현재 다른 거 지금 다 필요 없이 제일 원칙으로 보는 게 2%대 물가 이건데, 금리 인하나 지금 현재 어설프게 동결로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도 과거에 있었던 연준 의장이었었던 펄 보커가 금리 떨어지니까 이제는 좀 멈추자 했다가 갑자기 이제 올려치는 금리에 훨씬 더 오랫동안 더 큰 금리 인상을 가져가면서 그 물가를 잡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어설프게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나 동결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지금 작년에 내리 지수를 다 끌어내렸었고 보여줬었던 그러한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고, 다시금 9%대로 물가가, 그리고 아니면 더 전고점으로 올려치면서 넘어간 형태에서 시장은 이도저도 아니다, 연준의 정책 1년 동안 올렸었던 금리 인상 아무것도 아니다, 물가는 잡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가만히 냅둘 수도 없고, 은행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그러면 연준은 이제 정말 골치 아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가 됐든 이제 연준은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파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투표권이 있는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좀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질 수는 있는데, 왜냐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더 큰 금융 쪽에 이제 리스크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좀 멈출 것이냐 아니냐로 지금 좀 시장에서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 일단 조금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5% 언더까지 조금 더 보여주는 형태가 나와주고, 이러한 충격 자체도 사실상 어느 정도 예상 범주 안에는 여러분들이 있었겠죠. 이거 무서웠다라고 하면 그만큼 공격적인 금리 인상도 앞에서 단행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금리 동결은 사실상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쵸? 이번에 당연히 이번 건은 금리 인하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은 이제 6월 달로 이제 좀 넘어가는 거고, 적어도 이제 3월 기준으로는 일단은 지금 50bp는 조금 일단락 났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25bp로 일단은 좀 넘어가지 않을까.
적어도 일단 이 3월에 대한 결론은 그래도 낮아지는 물가 형태와 높아지는 실업률을 지금 데이터상으로 잠깐 깜짝 봤었던 거죠. 앞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뭐 졸트 보고서라든지 나머지 비농지표 이런 결과보다는 지금 이 현재 내용들과 잡혀지는 형태, 그리고 또 하나 또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유가의 하락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오일 가격이 지금 드디어 70달러를 깨고 60달러대 지금 후반대까지 넘어온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서 사실상 얘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기름값 이전에 이때 당시에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작년 딱 지금 이맘때부터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여름 때까지 정말 기름값 살벌했었죠. 뭐 2천 몇백 원, 2,500원 막 이렇게까지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지금 일단은 이전과 같은 레벨대로 이제 안정권으로 지금 현재 넘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 원유, 오일로 일단 발생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리스크 자체는 또 많이 줄어진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안정에서는 지금 사실상 근원, 서비스 이쪽에서 지금 떨어지지 않는 부분만 조금 더 이제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연준이 언발의 오줌 누기를 하면서 동결도는 지금 인하 선택은 하긴 좀 힘들고, 어쨌든 3월 기준으로는 25bp 볼 것이고 6월 달은 그 다음들 나오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번과 같은 이슈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갔었을 때 그때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지금부터 6월달 내용보다는 당장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한 주에서 발표되는 결과는 사실상 25bp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고, 한 번 더 900조 원의 규모가 넘는 은행의 어떻게 보면 또 파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내용들 좀 더 보고 나서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내용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비트코인 쪽으로 일단은 좀 쏠리는 형태가 지금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요거는 조금 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 매수세가 진짜로 다시금 탄력을 받는 매수로 일단은 좀 넘어갈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형태다. 요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최근엔 좀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고 바닥 대비 그래도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때 당시에 이제 타이밍을 좀 잡았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았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일 관련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최근에 지금 현재 은행 관련 크레딧 스위스까지 지금 현재 나와주면서 이슈들 때문에 오일이 뭐 빠졌다 이런 시황들도 이제 있는데, 뭐 그게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는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좀 더 영향을 끼치는 거는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계절적인 요소가 일단 좀 비껴나갔다라는 것도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일 가격은 사실상 계절 한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이전의 슈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여파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잘 버텨줬지만, 일단은 우리가 생존까지 위협하는 추이가 극한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난방유 수요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수요의 급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올겨울은 너무 따뜻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 탄력을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 자체를 놓치고 그대로 하락을 했어요. 이미 따뜻한 계절로 지금 또 넘어오는 상황인 거고, 이번에 북반구 추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반짝 추위 몇 번만 생각했었고 엄청난 지독한 한파가 있었던 겨울이었다라고 좀 느끼진 않죠. 근데 더불어서 오히려 스위스라든지 기타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더 따뜻한 한 해를 보냈었죠. 겨울을 20도가 넘고 뭐 반팔 차림 입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겨울 한겨울에. 그래서 뭐 천연가스 가격 자체는 좀 말도 안 되게 한없이 올 겨울 기준으로 되려 7달러, 7.5달러 부근이었었던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뭐 그냥 2달러 때까지 그냥 그대로 2달러를 지금 뚫어주면서 낙폭까지 보여줬었던 상황인 거고요. 현재 이 가격대가 지금 완벽하게 상승으로 지금 다시 좀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죠. 마이너스도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는 불가능하다? 없죠. 오일 가격 마이너스 나왔었던 사태랑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추세는 계속적으로 매섭게 매도를 계속적으로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상승 탄력을 못 받고 낙폭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데, 여기 이제 계절 플러스 지금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또 얘기가 나왔었던 게, 알래스카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싼 가격에 샀죠. 알래스카를 미국이. 근데 보존을 해야 된다. 자연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유 채취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진 않겠다. 대규모의 어떻게 보면 원유가 있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 개발 사인이 나와주면서 알래스카 이슈까지 나와주면서 그렇게 많은 매장량이 있는 알래스카가 개발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어떻게 보면 이 원유 가격을 더 좋은 유전이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라봤을 때 가격의 하락을 조금 더 이끌 수 있고, 그 외에 기타 요소들이 지금 다 보여주면서 현재의 매도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럼 이 추세는 사실상 심상치는 않지만 이전에 있었던 이 저점 마디값을 깨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낙폭 자체는 일단 62, 뭐 여기 저점을 살짝 정도는 건들면서 가져갈 수는 있어도 이 이상까지는 깨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근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낙폭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가 그래서 최근에 실리콘밸리 사태도 그렇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그렇고 크레딧 스위스 내용 사태, 그리고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단행은 되고는 있지만 꺾이지 않죠. 사실 그렇게까지 꺾인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으니까 6% 유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재 결과, 만약에 이번에 혹시라도 연준이 25bp 말고 동결, 그리고 다음에는 금리 인하 카드를 만약에 가져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더 끈적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 거기에 대한 모든 리스크 피난처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골드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노란톡방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선물 투자를 또 볼 수도 있겠지만, 골드만 해서 일단 골드 한해서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골드 기준으로는 그래도 지속적인 좀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일단 좀 낙폭에서부터 다시금 반등 나와주고 있잖아요. 강한 슈팅에서 지금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좀 의미 있는 눌림 자리값 다 나와줬고요. 나와준 상태에서의 이제 재반등 상황이니까 이 추세 자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채널 라인대를 그리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일봉상 관점에서 이제 최대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매수세 이제 상승 자리값 기준으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2030 조금 안 되는 부근대까지 지금부터도 100 정도 1000틱 정도 돼요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최대 상승인 2140대까지 사실상 이 이상은 깨긴 조금 힘들 거예요. 골드도 아무리 이제 뭐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의 리스크에서도 안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최종 상승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까지 일단은 좀 추가 상승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제가 조금 더 바라보는 거는 골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ETF, ETN 대응으로 일단은 조금 끌고 가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꺾이는 지금 움직임 자체가 구리 자체가 일단은 다시금 재반등 나와줄 수 있는 자리값 해석으로 일단 좀 바라봤었는데 어제자 여기 자리값 이제 조금만 더 버텨줬다라고 하면 다시금 밴드 상단 라인 때 터치하면서 추가 상승 추세 좀 가져갈 수 있었던 자리값인데, 자, 큰 거래량과 지금 함께 낙폭을 자그마치 4%나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어제자 그래서 오일 가격 구리 가격 자체는 낙폭을 가져가면서 지금 일단은 기준봉 장대봉이 지금 형성이 됐고요. 제 교육에서 일단 말씀드렸었던 이 기준봉 해석 같은 경우는 장대봉 지금 볼린저 밴드 일봉상 찢어주고 넘어왔고요. 이전에 받쳐주던 주요 전저점 라인 때도 강하게 부셔줬고, 거래량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장대 음봉 당연한 결과기 때문에 얘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장대 음봉의 중심 라인 대를 지금 가져온 상태에서 나머지 캔들의 이제 추세를 지켜보는 거죠. 이 캔들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이 상단의 이 중심 라인 때는 터치 꼬리는 몇 번씩은 지금 보여줄 수는 있지만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현재는 지속적으로 매도 추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히려 내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매도 대응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3.93 자리 값을 안착해버린다라고 하면 더 이상 매수 추세로 바라보기, 매도 추세로 바라보기도 힘든 자리. 깨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돌파 자리 값이 일봉상 단기간엔 연출이 되더라도 깨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이 지금 구리 가격 자체는 다시금 이전 저점 라인 때 저점 레벨 때까지도 다시금 터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이 제가 생각했던 이제 4.4 조금 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매도세가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기준봉을 지금 판단하면서 일단 좀 바라봤을 때 단기적으로 일단은 바닥 대비 올렸었던 이 오일 가격에서는 일단은 저는 최대 낙폭으로 지금 좀 바라보는 건 항상 618 자리값에서 3.67대까지는 지금 하락 가능성을 두고 나서 판단을 해볼 거고요. 여기 구간대에서의 이제 다시금 재반등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미 3.87까지 내려온 상황 속에서 지금 지켜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추세가 잡힐 가능성도 지금 높은 구간 해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시장이 워낙 어지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좀 그래도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이제 금융주 관련,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번 3월 FOMC 결과가 사실상 가장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한 주에서 과연 25bp인지 동결인지 인하는 없을 거예요. 이번에 요거를 좀 포커스로 보면서 그 다음 시장 방향성 노란톡방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